예.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촛불 민심 중요한 건이 분명히 뒤에 나와요. 압박이 된다. 이거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 지금 그렇죠. 하셨어요. 예. 시간도 쟁점입니다. 도대체 시간, 탄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최장으로 계산할 땐 360일 걸릴 거다라는 계산도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도 저는요. 예.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이거 봐. 하려면 한두 달 안에 해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재판을? 뭐 빨리 하면은 한 두 달 안에 해낼 수 있다고 봐요. 두 달 이랬다니까. 안에. 예, 두 달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은 63일 걸렸거든요. 예, 아니 밤새워서 하면 됩니다. 아, 밤새워서. 밤새. 아니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이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요? 안 될 리 없죠. 이거 지금 밤잠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이런 상황. 그럼요. 예.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지금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시간 단축할 수 있다. 합니다. 예. 김종대 재판관님. 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여쭙습니다만 예. 만약 김종대 전 재판관께서 지금도 헌재 지키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탄핵 찬성입니까? 그것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예. 후배 재판관들 저도 다들 아는데요. 예. 아주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번 믿어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세요? 네. 어. 네, 다 알지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이 뒤는 들을 필요 없고, 예. 맨 처음부터 여러분 생각해봐요. 11월 22일이면 내가 탄핵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야. 이게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도 이게 탄핵이 블랙홀이 될 수 있고 시간에 덫에 걸릴 수 있다. 거의 1년 간다. 근데 전 재판관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된 거야, 분위기가. 탄핵에 덫에 걸릴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2달 안에도 결정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한 거야. 탄핵을 안 할 명분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하자는 거냐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왜 처리를 못했냐고. 아니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압박 가하고 있는데 탄핵이 왜 안 되냐. 사유도 되고 2달 안에 탄핵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탄핵 결정 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봐. 뭐 하자는 거냐고. 결국은 이건 뭐냐. 탄핵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시간의 덫에 가두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 말을 좋게 해석할 수가 없어.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 있냐고. 분명히 내가 탄핵이 그렇게 쉽지 않다. 쟤네들이 저항할 거고 탄핵이 시작되면 결정권 헌재로 넘어간다. 내가 그래서 탄핵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일반 주부였고 저 사람은 헌재 재판관 출신이고 그러니 저 헌재 전 재판관이 주장한 내용대로 탄핵이 된다는데 일개 주부가 어떻게 더 주장을 해. 이거 완전히 지금 뒤통수 맞은 거야. 내가 헌재는 박근혜 빠돌이들이다. 그래도 저 사람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고 애국심이 강하고 이건 애국의 문제라고. 이제 와서 어떡할 거냐고. 그런데 JTBC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목이 많지만
죄목이 많지만 그걸 다 심판할 필요 없다. JTBC 팩트체크에서 뭔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가령 기각을 하려면 18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로 기각할 수 없다는 거야. 한 가지만 골라서 이거 죄가 없으니까 기각해야지 라고 할 수는 없다. 기각하려고 하면 모든 항목을 다 검사해야 된다. 그러나 탄핵을 하려고 하면 그 중에 핵심 사안만 가지고도 탄핵이 된다. 그죠? 탄핵 결정을 하려면 한 가지만 가지고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각을 시킬 때는 18개를 다 심판해야 되지만 탄핵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시킬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그 18가지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떤 점 하나를 파고들 것이냐가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그게 팩트체크 내용이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얘기했잖아. 헌재를 압박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다 모여야 돼. 헌재를 완전히 똘똘 싸고 당장 결정 내려라라고 해야 된다고. 이거를 지난번에는 형사법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재판의 공정성을 따져야 된다는 둥, 시간이 180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둥. 결국 탄핵을 유도하고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야.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지들이 유리한 국면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끈다는 거고. 한만 해도 내가 이상하더라니까. 너무 많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잡아서 결정을 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지금 헌재로 기어이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네들이 상황을 조정하겠다는 거야. 헌재에서 완전히 이 대선 시점을 지네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럴 거라고 권영철 기자랑 나랑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탄핵이 왜 안 되냐고 지랄 연병들을 떨더니 그 연병의 근거, 논리적 근거가 저 김정대 저 사람이야. 이제 와서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한 입으로 두 말 한 거지. 헌재를 없애야 돼. 이따위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헌재를 없애야 돼요. 굉장히 헌재가 정치적인 집단인 거야.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이명박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거야. 1월달 안에 탄핵 결정 안 하면, 적어도 늦어도 3월달 안에 탄핵 결정 안 하면 나는 헌재고 나발이고 없다고 봐. 헌재를 해체해야 돼. 그 책임을 지금의 재판관들에게 물어야 돼. 자, 그 다음, 그 여야 개헌특위, 여야 개헌특위를 합의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을 여당으로 했다. 그래서 우상호가 또 욕을 먹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야 개헌특위가 뭔지는 알아요? 여야 개헌특위가 뭔지는 알아? 그 특위에서 헌법을 만드는 게 아니야. 헌법을 만드는 데 따로 있는 거예요. 헌법을 만드는 데는 따로 있고, 여야 개헌특위는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야.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잖아.
근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의 개헌은 동의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누구 안에서 국회 안에서 개헌에 대한 준비를 하는 특위야. 중요한 거 아니라고. 지금 개헌 특위는요. 지금 국회 안에서 개헌을 준비해보자라는 거지. 여기서 헌법을 지들 멋대로 바꾸는 게 아니야. 당장 뭐 내일 모레 개헌을 하겠다 되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바꾸려면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요. 몇 달 동안 개헌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다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공지한 뒤에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개헌특위를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만 가지고 우상호를 까댄 애들은 누굴까? 개헌특위를 합의했다는 말만 가지고 디립다 우상호를 욕할 새끼들은 누구겠냐고. 이것도 국정원 출신이야. 난 이것도 국정원의 그 공작이라고 봐요. 얘네들의 지금 논리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유은혜가 무슨 공무원법을 만들었어. 공무원 무슨 그 공직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유은혜를 막 죽여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어. 어제 오늘.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은혜가 만든 법이 뭔지 알아? 유은혜가 만든 법이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우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나쁜 법이야, 좋은 법이야?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 대우해주는 건데 그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법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위 이번에 만들어진 여성 카페들 있지, 페미 카페들, 여기에서 그걸 비판을 했다는 거야. 역차별이라고. 그러면 정규직은 왜 그런 대우를, 비정규직에게 그런 대우를 해준다면 정규직은 뭐가 되니?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래. 미친 거 아니냐고. 얘는 진짜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근데 그 논리를 주장한 애들이 누구냐? 이게 그 무슨 페미니즘 카페에서 얘네들이 논의한 게 딱 걸렸어. 내용이 뭐냐? 여성의 성기 이름을 쓰면서 땡지 놀이터, 교육 공무직 법안, 문재인이 대선 때 들고 나온 법안이란 걸 커뮤에 알려야 한다. 교육 공무직법을 크게 터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교육 공무직법 지랄 났는데도 대깨문 외치는 놈들은 리얼 대깨문이 노. 내나 같은 놈이 계속 올린 거야. 지금 권노선이 죄인이 당대표가 아니거든. 유은혜 나쁜 년 이런 식으로 몰아가노. 결국 국정원 일베들이 다 공작해가지고 유은혜가 하려는 그 법을 나쁜 법이라고 세뇌시킨 거야. 자, 그런데 이때 허를 찌르는 질문이 들어왔어. 그게 왜 좋은 법인데요? 그래요. 그게 왜 좋은 법인지 설명하는 게 먼저였어. 그지? 왜 좋은 법이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 사장님이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중에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정규직보다 뭘 덜 줘도 돼? 뭘 덜 줘도 돼? 돈을 덜 줘도 되지. 그지? 돈을 덜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거잖아. 더 싸니까. 그지? 휴일이라든가 임금이 더 싸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 거야. 그런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이랑 똑같이 쓰라고 규정해 놓으면,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돈이 똑같이 들어가.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을 쓰고 싶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말로 더 이상 비정규직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비정규직 처우가 정규직화되면 결국은 이 비정규직 제도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안 되면 결국은 모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규직화하기 위한 과정이 비정규직 공무원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법이야. 그런데 이걸 디립다 국정원 네트워크에서 막 비난을 하는 거야. 시험제도는 어쩌란 말인데? 무슨 시험제도? 교육 공무직 시험제도?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들은 시험을 봐서 정규직이 됐는데 비정규직들은 왜 시험도 안 보고 이 같은 대우를 받느냐 이런 거잖아. 그지? 잘 들어. 잘 들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대우가 같아져도 하나의 차이가 뭐겠어? 근무 기간이야. 무슨 얘기냐? 비정규직은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지위라는 거야. 그런데 정규직은 함부로 못 자르는 지위라는 거야. 딱 그 차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너네들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거기 재계약할 필요 없이 그 일을 계속하는 거고, 비정규직 애들은 정규직이랑 월급은 똑같지만 언제나 재계약을 해야 돼. 그 차이가 남는 거야. 그러면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정규직으로 바꿔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문을 넓혀주고, 옛날에 2명 뽑던 거 4명 뽑아주면 합격률이 2배가 되겠지? 합격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러면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 바보지 너네. 너네 머리는 모자 쓸 때 필요해서 달고 다니지. 너네 모자는 머리 쓸 때 쓰려고 달고 다니는 거지? 응. 그거 말고 쓸 일이 없는 거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얘는 계속 계약을 다시 해야 돼. 다음에 재계약 안 해버리면 잘리는 거야. 근데 정규직은 한번 들어갔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차이가 있잖아. 뭐가 역차별이야? 그러면 이 내용을 왜 반대할까? 왜 국정원이 반대할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못하게 하려는 거야. 결국 이 유은혜법은 학교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정규직 제도화하려는 과정이거든. 이걸 기어이 반대하는 목적이 뭐겠어? 결국 국정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 억지로 욕을 만들어낸 거예요. 본질은. 자, 그러면 왜 국정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숨 걸고 반대하냐? 이걸 알아야 돼. 목적이 뭔지 알아요? 정규직은 노조를 만들 수 있어.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지 못해. 그래서 노조 활동이 되면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임금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야. 임금을 계속 올리게 되면 일반 노동자 임금도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야. 그래서 지금 유은혜법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몰랐지? 이거 모르고 그냥 막 따라서 욕한 거지. 너네 이것도 모르고 지금 막 따라서 욕한 거지. 그래서 내가 있잖아. 네. 여러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잘 몰랐죠? 지금 왜 전 세계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냐 하면 비정규직화 때문이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노동 조건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익을 재벌이 착취하기 위해서, 대자본이 착취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노동조합이 다 있을 때는, 비정규직 제도가 없을 때는 노동 조건이 물가를 따라서 계속 올라갔어, 임금이. 지금 그게 안 되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비정규직 제도 때문이야.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계속 방해하는 게 재벌이야. 그래서 재벌들이 댓글 부대에다 돈 대주고 그 이 유은혜 까라고 시킨 거지. 비정규직을 없애야 돼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결국 임금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임금이랑 똑같이 줘라. 그러면 굳이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돈을 똑같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정규직화 된다는 거야. 그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정규직 제도를 정규직으로 바꿔가는 제도인 거야. 그런데 마치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나쁜 연놈이라고 쓰고 있는 게 누굴까? 이거 국정원이야. 재벌의 사주를 봐도 국정원 댓글 요원이라고. 덩달아 욕한 사람들, 덩달아 욕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덩달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여야 개헌특위. 즉 여야 개헌특위도 지금 당장 여야에서 개헌이 가능하대? 개헌을 지금 당장 하겠대? 불가능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건 결국은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4년 중임제로 갈 거냐야. 요 논의를 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논의 기구는 누가 맡든 중요한 거 아니고 거기서 결정한다고 헌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고 욕했다면, 모르고 우상호한테 욕했다면 본인의 악플을 삭제하시고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사과하세요. 지금 이게 소위 최재성 이쪽 일당들이, 추미애 최재성 일당이 뭐든지 우상호한테 욕을 해서 덮어씌우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아무거나 우상호 욕을 하고 있어 지금. 개자식들이야 지금. 저 두 가지 얘기를 따로 한 거예요. 유은혜법 따로 있고 개헌특위를 여야가 합의했다고 우상호를 욕하는 거야. 우상호랑 유은혜를 지금 둘이 막 지난 밤새도록 욕을 했는데 얘네가 욕먹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 잘 모르고 욕을 한 거야. 누가? 국정원에서 동을 뜨고 덩다리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 덩다리들이 덩달아 욕을 한 거예요. 설마 우리 방 시청자들은 같이 욕 안 했지? 혹시 우리 방 시청자들도 같이 어울려서 막 욕하고 그랬어? 내가 댓글 스크린 쫙 해갖고 익숙한 어법이 나오면 블랙 한번 걸어봐? 자, 내가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예. 또 혹시 다뤘으면 좋겠다 이 얘기 있어요? 안 했어요? 몰라서 못했어요. 예. 아이고, 심장 떨려? 망부님도 광화문 무대에서 헌재 발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광화문에 무대까지 못 간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언 신청을 하러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광화문 그 무대에다가 발언 신청을 해줘봐. 그래서 내가 발언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아오면 내가 올라갈게. 됐지? 나 대신 발언 신청을 해놔. 그래서 그 발언 신청을 허락을 받으면 나를 불러. 뭔 말인지 알았지? 이정현의 사퇴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이정현이 사퇴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한테 뭘 변화를 갖고 오는데. 내나 똑같이. 그 얘기, 이정현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있다. 자, 새누리에서 친박 세력이 탈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내가 제3지대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제3지대 얘기를 하니까 아무거나 제3지대인 줄 알아, 우리 시청자들이. 예를 들어 이재호 정당,
그거 제3지대 아니에요. 이재호 정당은 한마디로 공천 못 받은, 새누리당 공천 못 받은 찌질이들의 모임이야. 그게 그렇게 막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얘기한 제3지대라는 건 뭐냐면 이명박계와 국민의당의 결합,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친박이 나간다는 거야. 친박이 탈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친박은 제3지대하고 무관하다고. 제3지대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국민의당과 그 다음에 이명박 당의 결합, 김무성과 박지원의 결합, 이걸 제3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 김무성과 박지원, 그리고 이 더민주에서 지네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가려는 양다리 걸치려는 인간들, 그들을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나 제3지대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띄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박지원, 새누리 분당에도 정체성이 틀리니 당연하지. 지금 분당에서 나가겠다는 게 친박이잖아. 손 안 잡겠다. 뭐 우병우는 법률 뱀장어. 누가 시대 감각이 있지만 안철수 안 밀릴 것. 뭔 얘기야 지금. 저 추천합시다는 이재명이구만. 자, 저렇게 박지원이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예. 박지원, 새누리 분당에도 정체성이 틀리니까 손 안 잡을 거다. 그런데 왜 매번 새누리당이랑 같이 다니는데? 왜 매번 박지원이 새누리당이랑 같이 다니냐고. 왜 매번 새누리당이랑 손잡고 더민주 욕하는데? 정체성이 틀리다며. 근데 왜 여야 논의할 때 야3당 합의해놓고 왜 매번 새누리당이랑 손잡고 뒤통수 치냐고. 문자 주고받고 비밀 모임하고 그래놓고 무슨 정체성이 틀리긴. 충성하면서 계속 감시해야 돼요. 박지원은 계속 감시해야 돼. 지금 호남 사람들을 고립시키든,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 고립당해서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지금 이 호남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새누리당과 제3지대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넘보고 있는 거 아니야? 호남에서 박지원을 쳐야 돼요. 예. 호남 분들이 박지원을 계속 감시하면서 그 새누리당이랑 결탁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을 해주셔야 돼. 예. 안종범, 박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 SBS가 보도했군요. 박 대통령 강제 모금은 전경련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지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 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SBS 8시 뉴스에서는 안 전 수석이 10월 중순 박 대통령에게 두 재단의 문제에 대해 대면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다. 이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업무수첩에 전경련 주도 동그라미 청와대 관여 가위표를 썼다. 두 재단에 대한 모금은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결정했고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뜻이다. 특히 업무수첩의 다른 글씨체가 대부분 전화를 받으며 받아 적다 보니 흘림체인데 이날의 지시사항은 정자체로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강제 모금이 아니라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은 대통령이 잘못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무슨 얘기야? 강제 모금이 아니라는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은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결국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석 비서관에게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드러난 대통령의 거짓말 이제 놀랍지도 않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묵인 방조, 뭐 안종범에게 거짓 증언 지시까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실제로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 한겨레 단독이 있더만. 예, 한겨레 단독으로 실제로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 그래갖고 이 최순실이 그 13년이죠. 13년에 그 지시한 내용, 예, 그 13년에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한겨레 단독으로도 나왔어. 예, 최순실이 이 나라 대통령이었다. 정호성 녹취록 문자로 확인된 권력 서열 1위. 쓸데없는 말 말고 수석 비서관 회의 열라. 정호성에게 지시. 12시간 만에 일정 잡혀.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잘 됐다. 이영선, 선생님 모 분에 들어가십니다. 문자 보내면 맞을 준비. 검찰 관계자, 사실상 최 씨가 대통령 나라 운영했다. 어머, 이게 뭐니? 예. 엉뚱한 광고가. 그래서 이게 13년 10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 전후한 국내 상황이었다. 6월, 9월 이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이 시국이 엄중한데 기자회견 한번 해라. 그러니까 정호성이 대통령 출국 전에 기자회견 한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국무회의 한번 해봐요. 안 되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든가. 회의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10월 31일 결국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잡히고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의혹 살리를 안 했다. 선거에 국가기관 개입 의혹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다. 그 다음 수석 비서관 회의 뒤 최순실 정호성이 주고받은 문자에 정호성 말씀하신 대로 수석 비서관 회의 잘 됐다. 감사하다. 이게 결국 정호성 문자 내용이 밝혀진 거야. 그동안에 정호성 문자 내용이 있었잖아. 최 선생님 지시에 따랐냐 안 따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밝혀진 게 이게 팩트라고. 지난번에 돌았던 MBN에서 돌았던 녹취록은 가짜고 이게 진짜라고. 최순실이 사실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 문자 등에서 최 씨가 권력 서열 1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 달간 열리지 않았던 수석 비서관 회의가 최 씨의 한마디에 12시간 만에 소집된 경우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막 검찰에서 밝히지 않고 막 종편에서 물타기했던 뉴스인데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야. 특검에 의해서.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옷과 머리를 챙기는 코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세세하게 개입했다. 13년 11월 2일 대통령 유럽 순방을 사흘 앞두고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최 씨가 13년 10월 29일에서 30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악화된 여론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전에 기자회견 열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호성은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없다고 하자 최 씨는 국무회의를 열든지 정 안 되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다. 정 비서관이 주저하면서 준비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자 최 씨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준비하라고 정 전 비서관을 다그쳤다. 박근혜는 뭐 했냐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월요일마다 열던 수석 비서관 회의를 4주째 열지 않고 있었다. 여론이 악화되면 일을 안 했어. 하지만 최 씨의 다그침이 있었고 12시간이 지난 13년 10월 31일 실제로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여러 의혹을 확실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역시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잘 됐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13년 3월부터 11월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10여 차례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밝혔는데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는 관련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선생님이 몇 분에 들어가십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안에 있는 다른 비서관들이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최순실이 1위, 정윤회 2위,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최 씨가 1위라는 말은 맞다며 사실상 최 씨가 대통령이었다, 나라를 운영했다라고까지 말했다. 이런데도 지금 헌재에서 180일 이상 심리를 해? 헌재가 홀라당 불타는 수가 있어. 예. 남편 최순실, 아내 박근혜, 사촌 문고리 3인방. 이제 그만하죠. 예. 이거 마지막 기사로 할게요. 아, 진짜 짜증나네.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광고가 떠? 예, 제목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가족기업 청와대, 우병우 전 수석만 이너서클 끼워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달여 수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청와대가 하나의 가족기업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이다. 12일 수사 내용을 살펴본 검찰 내부에서는 지시하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최순실, 아내 박근혜, 사촌 문고리 3인방 사이로 보아야 길게는 40여 년, 짧게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가족기업 청와대의 의사결정 체계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대통령 참모들은 문고리 3인방을 거치지 않고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정호성은 이런 보고 내용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동시에 서면 보고한 한편 최 씨의 지시를 다시 박근혜에게 전달. 박근혜는 이렇게 나온 최종 결정 사항을 안종범에게 전화로 지시. 안종범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모른 채 받아 적기 바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쪽도 재산마저 집단 운영해온 공동 운명체라는 시각에서 이 사건을 접근해야 여러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고리 3인방이 이너서클에 껴주며 문지방을 넘게 해준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사실상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이 어려울 때 우 전 수석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병우의 청와대 생존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니겠냐. 검찰 등 사정기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병우가 문고리 3인방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내부자 모임에 끼워졌지만 절대 만만치 않은 우병우 역시 문고리 3인방의 약점을 쥐게 됐다는 것이다. 이게 특별수사팀 수사로 밝혀져야 될 대목이다. 자, 우병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상금을 걸었어. 예,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그 현상금의 금액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우병우가 19일에 국회 출석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내일하고 모레 그 세월호 7시간 청문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19일, 20일이 국회 청문회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우병우에 대한 현상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뉴스에 나오니까, 우병우가 19일날 국회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대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확실한 출석 통보는 아니에요? 우병우 19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 청문회에 참석해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라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야?
22일로 연기? 아, 19일날 청문회가 22일로 연기됐어요? 왜 연기된 거지? 도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고의 도피가 아니라 기자들의 취재 공세 때문이란 입장. 민정수석을 그만둔 날부터 온종일 대기했다가 뭐 가족들을 취재하는 것은 견디기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됐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쉬지도 못하고 지금 주 7일째 한 달 반을 고생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개소리가 나와. 동행 명령서가 발부됐고 출석 요구를 보냈는데 전달하지 못해갖고 지난 7일에 동행 명령서를 발부했는데 이때도 어딘가로 도망가 있었잖아. 그래서 19일로 예정된 5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 우병우를 잠정 채택했다. 근데 22일 날로 연기된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안 나온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좌우지간 우병우하고 김기춘을 법정에 세워야죠. 이게 나는 대한민국 검찰의 진정성은 우병우하고 김기춘을 기소해야, 우병우하고 김기춘을 기소해야 대한민국 검찰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전에는 나는 전부 다 쇼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그 촛불에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김기춘 우병우 구속이야. 김기춘 우병우 구속, 그리고 그 헌재 1월달 안에 신속한 심판하라. 헌재에서 신속한 심판,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 구속, 이런 요구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된다.